사람이 제 뜻대로 살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원하지 않은 인연도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했고 눈물로 버틴 하루하루가 곧 삶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그렇게 모질게 시작된 인연 속에서도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은 한많은 세월 끝에 깨닫게 된 조용하고도 깊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80된 박연지라고 합니다. 지금은 경북 구미에서 평범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자세히 털어놓은 건 처음인 것 같네요. 그저 옛날 이야기 듣듯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고향은 경북의 어느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연지곤지 찍으며 좋은 데로 시집가라는 뜻으로 제 이름을 연지라 지어주셨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고운 이름이지요. 제 나이대 분들 이름 아시잖아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돌아가셨다고 해요. 어머니는 홀몸으로 자식들을 먹여 살려 했으니 그 고생이 오죽했겠습니까? 집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구경하기 힘들었고 늘 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는 밤이면 어머니는 제 마른 배를 문지르며 아무 말씀 없이 눈물만 훔치시곤 했죠. 그러던 제가 8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매서웠어요. 어머니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깨끗한 무명옷 한 벌을 내어주시더군요. 평소에는 구경도 못하던 새 옷이었습니다. 연지야, 이거 입어라. 오늘 엄마랑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갈 거다. 맛있는 거? 그래, 너 좋아하는 고기 사주마. 고기? 알았어, 엄마. 어머니는 고기 먹을 생각에 신이 난 제 손을 잡고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린 제 걸음으로는 따라가기 벅찬 길이었지만 고기 반찬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꾹 참고 걸었죠. 고개를 몇 개나 넘었는지 모릅니다. 다리가 아파서 칭얼거릴 법도 한데 엄마의 표정이 굳어있는 사이에 너무나 슬퍼 보여서 저는 그저 어머니의 치맛자락만 꽉 붙잡고 걸었습니다. 그렇게 지친 듯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인근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이었습니다. 기와 지붕이 높게 솟아있고 마당이 끝도 없이 넓은 집이었죠. 대문 앞에 서니 으리으리한 기운에 겁이 덜컥 났습니다. 어머니는 대문을 두드리기 전 제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만져주며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지야, 이제부터 여기가 네 집이다. 너 좋아하는 고기도 실컷 먹게 해줄 거야. 여기서 시키는 일 잘하고 밥 굶지 말고 잘 살아야 한다. 알겠니? 그게 무슨 소린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맛있는 걸 먹으러 온 줄만 알았죠. 대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는데 마당 한쪽에서 한 소년이 다리를 절뚝이며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11살 소년이었고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소년의 이름은 이동윤이었고 어릴 적 앓은 병 때문에 한쪽 다리를 절뚝였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다리가 불편한 아들을 수발들고 나중에 며느리로 삼기 위해 저를 민며느리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그 집 안방에 앉혀두고는 시어머니 되실 분과 몇 마디 나누시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가셨습니다. 그제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나를 두고 가지 말라고 엄마를 간절히 불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렇게 가버렸고 저는 그제야 제가 버려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잔뜩 겁에 질려
버선발로 문 앞까지 뛰어나갔지만 이내 시어머니에게 붙들리고 말았습니다. 이리 와라. 네 애미는 널 버렸어. 이제부터 넌 여기서 살아야 돼. 싫어. 이거 놔. 우리 엄마한테 갈 거야. 하지만 어린아이의 힘으로는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억센 손길이었죠. 대문 밖으로 이미 사라진 엄마였지만 저는 목이 터져라 울면 엄마가 듣고 날 다시 데리러 올까 여겨 더 악을 쳤습니다. 하지만 대문은 굳게 닫혔고 그날 밤 저는 낯선 방 구석에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배가 고픈 것도 잊은 채 엄마 생각만 났죠. 그때 방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아까 마당에서 본 그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소년은 제 앞에 찐고구마 2개를 내려놓더군요. 울지 마라. 이거 먹어. 배고프지? 소년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구마를 보자마자 허겁지겁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어 캑캑거리자 소년은 얼른 물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그 소년, 제 남편은 제가 고구마를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가만히 지켜봐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제 맏며느리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고작 8살 때부터 어른들이 하는 일을 다 배워야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가마솥에 불을 지펴 밥을 지었습니다. 제 키보다 훨씬 큰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다 보면 발이 빠질 듯 아팠습니다. 가장 힘든 건 빨래였습니다. 겨울이면 냇가로 나가 얼음을 깨고 찬물에 방망이질을 해야 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이 빨갛게 얼어 터져서 피가 맺혔지만 아프다고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조금이라도 꼬물거리면 매서운 눈초리로 호통을 씻었습니다. 돈 주고 데려왔는데 밥값은 해야지. 어서 서두르지 못해? 시댁 식구들은 저를 식구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식구들이 안방에서 하얀 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을 때 저는 부엌 구석에서 보리밥에 간장 한 종지를 넣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배불리 먹지 못해 늘 허기가 졌지요. 밤이면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고 어머니 생각에 눈물만 났습니다. 매일매일이 너무 고되고 힘든 탓에 엄마를 만나러 가기 위해 저는 몰래 담장을 넘으려다 시어머니에게 들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갇혀 있어야 했고 시어머니는 밥값도 못하는 게 도망칠 궁리만 한다며 쓸모없다고 소리를 지르셨죠. 저는 마당 구석에 엎드려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다가와 제 곁에 앉았습니다. 연지야, 미안하다. 내가 다리가 안 아팠으면 너를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았을 텐데. 가족들이랑 같이 있게 해줬을 텐데. 남편은 자기 탓이라며 제 손등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보면 늘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죠. 저는 남편이 건네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남편은 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장날이면 시아버지를 따라 장터에 갔다가 제게 줄 사탕이나 예쁜 돌멩이 같은 것을 주머니에 넣어오곤 했습니다. 이거 봐 연지야. 장터에서 제일 예쁜 걸로 골라왔어. 남편이 내미는 작은 선물들을 보며 저는 잠시나마 웃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과 고된 일 속에서도 남편은 제 유일한 숨구멍이었죠. 하지만 남편 역시 위로 있는 5명의 기센 시누이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시누이들은 뻑하면 자기들 옷가지며 신발이며 다 저에게 닦으라 시켰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시어머니에게 고자질을 해서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얘, 너 내 버선 아직 안 빨았니? 너는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야? 시누이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들이었죠. 그래도 저는 입을 꾹 다물고 견뎠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는 걸
어린 나이에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누이들은 장날이면 고운 옷을 차려입고 나들이를 가면서도 제게는 자기들이 입던 낡은 옷조차 아까워했습니다. 제가 빨래를 해오면 시누이들은 옷에 주름이 잡혔다느니 때가 덜 빠졌다느니 하며 트집을 잡기 일쑤였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시누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서든 눈치껏 절 챙기려 했지만 그럴수록 시누이들은 절 더 힘들게만 했습니다. 어찌 보면 남편도 집안에서 편한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시어머니만이 남편을 챙겼지만 정작 시아버지는 유일하게 대를 이을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다리 저는 아들이 부끄럽다며 손님들이 올 때면 남편을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달래었고 다리가 불편한 탓에 뒤늦게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려 애썼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글자들을 모래바닥에 써가며 제게 알려주었죠. 이건 박연지 네 이름이야. 연지야, 우리 함께 글을 깨치자. 내가 알려줄게. 공부는 못해도 글은 읽어야 남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네 권리를 찾을 수 있어. 남편은 제게 글을 가르쳐 주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제 이름뿐만 아니라 간단한 편지 정도는 읽을 수 있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글을 배우는 걸 아시면 계집애가 글 배워서 어디다 쓰냐며 야단을 치셨을 텐데 남편은 제게 글 공부를 시켜주며 틈틈이 자기도 함께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만의 비밀이 하나둘 들어갈수록 제 마음속에서 남편은 단순한 새서방님이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잣집의 화려한 기와 아래서 가장 낮은 곳의 삶을 배우며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 13살이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이제 저를 정식 며느리로 드려야겠다며 혼례 날짜를 잡으셨습니다. 맏며느리로 들어온 지 5년 만의 일이었죠. 혼례날 아침 저는 머리에 무거운 쪽두리를 얹고 제 이름처럼 연지곤지를 찍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13살, 아직은 엄마 품이 그리운 나이인데 저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했습니다. 혼례식은 부잣집답게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죠. 남편은 다리를 절며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죠. 저 예쁜 아이가 귀엽고 저 아들한테 시집을 가네. 부잣집이면 뭐해. 저 몸으로 사내구실이나 제대로 해서 애라도 낳을지 모르겠네. 시집가는 제 앞에 별소리들이 제 귀에 다 들렸습니다만 남편이 제게 보여준 그동안의 다정함을 알기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혼례를 치르는 내내 제 눈을 맞추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연지야, 이제 진짜 내 아내가 됐네. 내가 다리도 못 쓰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평생 너 하나는 아끼며 살게. 약속할게. 남편의 그 말 한마디가 참 든든하고 믿음직스럽더라고요. 하지만 혼례가 끝났다고 해서 제 고된 일상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라는 이름표가 붙으면서 책임져야 할 일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혼례 다음 날부터 저를 더 엄하게 대하셨죠. 이제는 남의 집 아이가 아니라 우리 집 식구가 되었으니 집안 법도를 제대로 배워야 한다며 새벽 4시면 저를 깨우셨습니다. 아침밥을 짓고 식구들의 옷을 다리고 가축들의 먹이를 챙기는 일까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제가 며느리가 되자 더 노골적으로 저를 부려먹었습니다. 자기들 방 청소는 물론이고 밤 늦게까지 바느질감을 던져주며 다 해놓으라고 명령했죠. 잠이 부족해서 서서 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이 시킨 바느질을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촛불이 넘어져 옷감에 구멍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는 그 옷감을 보시고는 불같이 화를 내셨죠. 이 귀한 옷감을 망쳐놓다니
다시는 이러지 않게 정신 차리게 해주마. 시어머니는 마당에 있는 빗자루를 들고 마구잡이로 휘두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잘못했다고 빌며 머리를 감싸쥐었죠. 그때 남편이 방에서 뛰어나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연지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러세요? 차라리 저한테 뭐라 하세요. 제 아내 일이니 남편인 제가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남편은 불편한 다리로 제 앞을 막아서며 저를 감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제 대신 매를 맞자 당황해서 빗자루를 내려놓으셨지만 분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등에는 빗자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미안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서방님, 저 때문에 매까지 맞으시고 어떡해요? 괜찮아, 연지야. 나는 남자잖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마음 아픈 게 더 걱정이지. 남편은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고 그날 밤 우리는 좁은 방 안에서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제게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집에서 나가 우리끼리 오순도순 살 수 있는 날을 만들겠다고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남편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13살 어린 신부에게 남편의 약속은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등불 같았습니다. 시누이들의 시샘과 시어머니의 구박 속에서도 제가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오로지 남편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나이 18이 되던 해 드디어 경사스러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첫 아이를 가진 것이었죠. 남편은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불편한 다리를 끌고 장터에 나가 임신한 아내에게 좋다는 잉어를 구해오기도 하고 밤마다 제 배에 귀를 대고 아이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참 행복했죠. 하지만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는 시댁 식구들의 압박이 커질수록 불안감 또한 자라났습니다. 만약 아들이 아니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죠. 마침내 산달이 차고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꼬박 진통을 겪으며 사투를 벌인 끝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기운이 다 빠진 상태에서도 산파 할머니의 입만 쳐다보았습니다. 예쁜 딸이네. 산모 닮아서 아주 곱게 생겼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방 밖에서 기다리시던 시어머니의 한숨소리가 문창살을 넘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조금 전까지 미역국을 끓이겠다며 분주하던 부엌 소리가 정말 거짓말처럼 뚝 끊기더군요. 시어머니는 방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으셨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안아보지도 않고 눈을 흘기셨죠. 아이고, 쓸모없는 계집애를 낳았구나. 밥값이 아깝네 정말. 차가운 말만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본인도 딸 5이나 낳았으면서 어찌 나한테 이러는지 서러움에 울컥 눈물이 났지만 아이를 보며 참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가 되었으니 말이죠. 아이를 낳아보니 친정엄마가 무척이나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몸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저는 다시 부엌으로 나가야 했고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저를 닥달하시며 빨리 아들을 다시 낳으라 독촉했지요. 저는 그렇게 제 딸과 함께 병들어갔습니다. 갓 태어난 우리 딸은 축복받지 못한 존재가 되어 방구석에 놓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아이 이름조차 대충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개똥이든 말똥이든 아무렇게나 불러라 하시는 말씀에 서러움이 복받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미리 적어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연지야, 울지마. 내가 우리 첫아이 이름 지어왔어. 목편 찾아가며 정성껏 지은 거야. 진실하고 선하게 살라고 진선이라고 지었어. 이진선. 어때? 예쁘지? 남편은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외면했지만
남편만큼은 우리 진선이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아껴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몸조리를 못하는 게 안쓰러워 밤마다 몰래 아이 기저귀를 갈아주고 제가 잠시라도 눈을 붙일 수 있게 아이를 달래주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아들 독촉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진선이가 돌도 지나기 전에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 앉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 우리 집안 대가 끊기면 네가 무슨 면목으로 조상님들을 뵙겠느냐? 그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저는 죄인이라도 된 양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를 가졌을 때 시어머니는 어디서 알아왔는지 아들 낳는다는 비방을 제게 강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를 드려라. 무슨 약초를 다려 먹어라. 시키는 대로 다 했지만 제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둘째 역시 딸이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난 날 시댁의 분위기는 첫째 때보다 더 험악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예 제 얼굴을 보려고도 하지 않으셨고 시어머니는 막말을 하시며 혀를 차셨죠.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태어나자마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시어머니는 어느 날 이상한 낡은 소금 뭉치를 제게 던져주셨습니다. 이게 아들 5 낳은 집 임산부가 입던 거야. 이걸 입고 자야 아들 기운을 받는단다. 그리고 내가 태기를 받아왔으니 이번 달에는 꼭 이 날짜, 이 시간에 합방하도록 해라. 알겠어?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라 그저 아들을 낳기 위한 도구가 된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이런 막무가내를 말려보려 했지만 효심이 깊고 성격이 유순했던 탓에 강하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뒤에선 언제나 제 편이 되어준다던 남편이었건만 정작 시부모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니 그런 남편이 점점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못해요? 나랑 우리 딸들이 시부모님께 몹쓸 말만 듣는데 당신은 부모님 앞에서 꼼짝도 못하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남편의 다리가 불편한 것도 집안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는 것도 다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그날만큼은 모든 게 원망스러웠습니다. 부부 사이는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방으로 들어오는 곳조차 싫어졌습니다. 합방하는 날짜를 정해주는 시어머니의 간섭 때문에 남편과의 모든 것들이 짐처럼 느껴졌고 저는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오려 하면 저는 차갑게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허나 남편은 제게 이불을 덮어주며 아이 다루듯 토닥여 주었습니다. 애들은 내가 볼 테니 푹 자. 남편은 제 뒷모습에 대고 나직하게 말하며 칭얼거리는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남편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시댁에 질려버린 제 마음은 쉽게 녹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을 외면한 채 아이들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벚꽃이 유난히 흩날리는 봄날이었습니다. 겨울이 막 지나고 따스한 봄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기분이 좋았죠. 콧잔등에는 달콤한 벚꽃 내음이 스쳐 지나가며 얼어붙은 마음을 스르르 녹였습니다. 제 나이 22살 되던 해였죠.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는 때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대문이 열리며 봄날의 햇살 너머로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를 본 순간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남편을 부축하고 들어왔는데 한 번도 술이 이렇게 취해온 적이 없는 남편의 이상함보다 단단하고 굵직한 덩치를 가진 사내가 난생 처음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윤이 친구 재영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오늘 기분이 좋은지 좀 과했네요. 어디다 눕히면 될까요? 아, 네. 이쪽으로. 그 남자의 목소리는 남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는 달리 낮고 허스키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다가 남편을 받아 안았습니다. 그 남자는
남편을 방에 눕혀주고는 제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순간 가슴에 울렁임이 느껴지기 시작하며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대문을 나가는 그 남자의 뒷모습이 어찌나 늠름해 보이던지요. 평생 다리를 저는 남편만 보고 살았던 저에게 건강하게 두 발로 땅을 딛고 걷는 남자의 모습은 낯설고도 강렬한 잔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보는데 자꾸만 낮에 본 그 남자의 뒷모습이 떠올랐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제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일렁였습니다. 평생을 이 집 담장 안에서만 살며 다리 저는 남편과 무서운 시어머니 눈치만 보던 저에게 그 남자의 등장은 마치 꽉 막힌 방 안에 갑자기 들어온 시원한 바람 같았지요. 그것이 제 인생을 뒤흔들 시작이라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이 눈을 뜨자마자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물어보았습니다. 어제 당신 친구라는 분이 데려다 주셨는데 그 사람 당신한테 어떤 친구예요? 남편은 아직 술 기운이 가시지 않은 눈을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아, 재영이 그 녀석 말이구나. 나랑 어릴 때 친했는데 서울에 있다가 고향으로 잠깐 온 거야. 얼굴도 잘생겼고 성격도 시원시원해서 인기가 많았지. 어제 우연히 장에 나갔다가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술 한잔 했는데 내가 너무 취해서 집까지 데려다 준 모양이네. 남편은 친구 자랑을 늘어놓으며 허허 웃었습니다. 자기 아내의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도 모른 채 말이죠. 그날 이후로 참으로 이상하게 그 친구는 우리 집을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바람 쐬러 잠깐 고향에 들렀다고 했는데 오랜만에 온 고향이 너무 좋아서 좀 더 있다가 가겠다고 했답니다. 그 사이 일부러 우리 집까지 와서 남편과 술잔을 기울이기도 하고 마당 한 구석에 망가진 울타리를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그 남자가 올 때마다 저는 부엌 창문 너머로 그 사람의 움직임을 모른 척 하면서도 자꾸만 시선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남편과는 참 달랐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리고 장작을 패는 도끼질 소리도 우렁찼습니다. 남편이 다리를 절며 조심조심 걷는 모습만 보다가 땅을 힘차게 딛고 서 있는 그 남자의 다리를 보면 저도 모르게 넋을 잃고 바라보게 되더군요. 어느 날은 제가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 남자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마시러 나갔는지 보이지 않았죠. 그 남자는 제 손에 들린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덥석 빼서 들었습니다. 재수씨, 이 무거운 걸 혼자 들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들어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지 말고 이리 주세요. 서울에선 가냘픈 여자는 이런 거 못 들게 해요. 저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지만 그 남자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바구니를 뺏어든 그 남자의 손이 제 손등에 살짝 스쳤습니다. 남편의 손은 늘 차갑고 가늘었는데 그 남자의 손은 뜨겁고 단단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제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집까지 오게 되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 가슴이 얼마나 요동쳤는지 모릅니다. 마당에 바구니를 내려놓은 그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꾸러미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참, 이거 오다가 장터에서 샀어요. 재수 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꾸러미 안에는 붐냄새가 고운 화장품과 예쁜 꽃 모양이 새겨진 머리핀이 들어있었습니다. 신우들이 다 쓰고 조금 남았던 화장품이나 얻어쓰던 저에게 누군가 저만을 위해 사온 선물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선물을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와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머리핀을 꽂아보니 제가 꼭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언젠가부터 그 사람은 제 삶에 들어오게 되었고 점점 마음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제 일상은 그 남자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채워졌으며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그 남자가 올까 싶어
대문 밖을 살피게 되고 그 남자가 오는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두근거려 일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 번 시작된 마음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속도 모르고 그 친구가 오면 늘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낌새가 느껴졌던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제가 이상해진 걸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하긴 감정에 서투른 제가 그 남자 앞에서만 어쩔 줄 모르니 눈치채지 못하면 바보겠죠. 언젠가부터 그 친구와 술을 마실 때면 유독 과하게 마셨고 술에 취해서 제 손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연지야, 당신 요즘 얼굴이 참 좋아졌네. 웃음도 많아지고 보기 좋다. 남편의 그 말에 도둑이 제발저리듯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내 마음을 들킨 건 아닐까 싶어 얼른 손을 빼내고 부엌으로 도망치듯 나왔죠. 남편의 눈빛에는 예전과는 다른 슬픔이 서려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기분이 좋으신지 콧노래를 부르며 안방에서 나오시더군요. 넷째 시누이도 뭔가 잔뜩 들떠 보이고 좋은 일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쩐 일인지 언제나 저에게 괴팍한 시어머니가 웬일로 살갑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도 좀 더 부지런해져야 한다. 드디어 우리 집에 경사가 생길 것 같구나. 경사라니요, 어머니? 무슨 경사요? 왜 너 동윤이 친구 재영이 알지? 요새 우리 집에 와서 동윤이랑 같이 술 친구하는 녀석 있잖냐?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남편 친구 재영이 이야기를 꺼내자 저도 모르게 심장이 쿵 떨어졌고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행여나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눈치챘으면 어쩌나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다행히 둘 다 자기 감정에 들떠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죠. 그러나 곧 이어질 말로 인해 저는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녀석이 우리 사위가 될 것 같다. 네 넷째 신우 수미 혼처가 그쪽으로 정해졌어. 겸사겸사 부모님도 만나 뵙고 오는 길이다. 네? 수미 아가씨가 그분이랑요? 그래. 둘이 꼭 한 쌍의 선남선녀 같지 않느냐? 너도 귀한 새 식구 맞을 준비 잘하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가 우리 집을 자주 찾았던 이유가 제 시누이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남자가 집안도 좋고 성실해서 시누이 신랑감으로 딱이라며 칭찬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누이를 가만히 보는데 머리에는 제가 그 남자에게 받았던 것과 똑같은 모양의 머리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제 앞에서 보란듯이 화장을 고치며 자랑을 하더군요. 그 남자가 준 화장품도 시누이의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거 재영씨가 놔주려고 장터에서 사온 거래요. 어때? 나한테 잘 어울려? 시누이의 해맑은 물음에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이 뒤틀리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저 혼자만 바보처럼 설레고 저 혼자만 아슬아슬한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남자가 제게 준 친절과 선물들은 그저 친구의 아내에게 베푸는 가벼운 호의였거나 혹은 시누이와 잘해보기 위해 수단이었던 것이지요. 저는 바보같이 뭘 기대한 것인지. 하긴 남편도 있고 애가 둘이나 딸린 여자가 남편 친구한테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불경한 일이겠지요. 더할 나위 없는 수치심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남자가 준 머리핀과 화장품을 멍하게 보다가 결국 아궁이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불길 속에서 타들어가는 머리핀을 보며 저는 제 마음도 함께 태워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만 너무나도 괴롭더라고요. 저는 밤새 방 밖으로 나와 흐느껴 울었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모른 척했죠. 첫사랑이 산산조각이나 갈라지는 찢어질 듯한 마음만으로 벅찼기에 이젠 남편에게 들키든 말든 상관이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남자가 다시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마침 자리에 없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이웃집에 마시를 나간 상태였습니다.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던 저를 보더니 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채수씨, 어제 어머니께 말씀 들으셨죠? 저랑 수미 혼담 오가는 거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이고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 곁에 바짝 다가앉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실 저 수미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부모님들이 정하신 거라 어쩔 수 없이 오가고는 있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남자의 고백에 제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믿기 힘든 제안을 했습니다. 재수씨, 아니 연지씨, 우리 다 버리고 떠날까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푸른 초원 위에 집 짓고 우리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당신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그 남자의 말은 달콤한 독약 같았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시집살이와 몸이 불편한 남편, 그리고 저를 구박하는 시댁 식구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습니다. 잠시나마 그와 함께 떠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발목을 잡는 건 제 아이들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집안에서 딸이라고 구박받는 그 아이들을 버리고 저 혼자 행복해지겠다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 남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럴 수 없단 거 아시잖아요. 저에겐 아이들이 있습니다. 당신에겐 부모님이 계시고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를 정말로 위한다면 당신을 그냥 있게 도와주세요. 그냥 시누이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세요. 연지씨, 가주세요. 누가 볼까봐 겁납니다. 다시 얽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 찾아온 사랑이 이렇게 허무하고 아프게 끝난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통행금지 시간이 지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슬픔에 빠져 남편이 오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멍하니 있었지요. 저 역시 잠 한숨 못 내이루던 칠흑같이 까만 밤이 넘어 푸르스름한 새벽녘이 되어서야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의 얼굴을 본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여보, 얼굴이 그게 뭐예요? 남편의 얼굴은 누군가에게 맞은 듯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다급히 치료해 줬지만 남편은 제 치료 손길을 거부하고 밀치고선 이부자리에 들어섰습니다. 걱정이 되는 마음이 들었지만 괜한 자책감에 염치가 없어졌습니다. 날이 밝아 남편의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또 저를 잡았습니다. 마누라가 남편 간수를 못해서 밖에서 매를 맞고 다닌다며 온갖 욕설을 퍼부으셨지요. 저는 가뜩이나 마음이 복잡한 마음에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짜증이 남편한테 그대로 드러났고 저는 될 대로 되란 식으로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다리도 불편한 사람이 밖에서 뭐하다 얼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나 시어머니께 욕먹을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러냐고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까지 그만해요. 제 모진 말에 남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픈 눈으로 저를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죠. 그러더니 남편이 제 곁으로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남편의 몸에서 진한 술 냄새와 흙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연지야, 우리도 이 집 나가서 살까? 저기 멀리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짓고 당신과 우리 아이들이랑만 오순도순 살까?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그건 낮에 그 남자가 제게 했던 말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크나큰 비밀을 들킨 것처럼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오더라고요.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남자와 제가 나누었던 대화를, 그리고 제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를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왜 남편이 얼굴꼴이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불편한 다리로 건장한 친구에게 달려들었을 겁니다. 남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아는 팔에 힘을 주며 나직하게 울었습니다. 평생 시부모님께 구박받고 다리가 아파서 서러울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보이던 사람이었는데 제 앞에서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더군요. 미안하다 연지야. 내가 다리가 이 모양이라서 당신 마음 하나 못 잡아줘서 정말 미안해. 남편은 오히려 자기 탓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준 게 본인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말하며 제 등을 토닥여 주었죠. 저는 그 품 안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잘못했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너무 미안해서 입 밖으로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젖은 옷을 붙잡고 한참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그야말로 가시방석이었습니다. 남편의 친구와 시누이의 혼담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고 남편과도 절교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시누이는 방 안에 틀어박혀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들어 누우시고 말았죠. 저는 죄인처럼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방을 드나들며 수발을 들었습니다. 시누이가 던지는 밥그릇을 치우고 분풀이를 당하면서도 저는 제가 지은 죄가 있으니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역시도 마음의 상처가 깊어 보였고 한동안 저를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저는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맥을 짚어보니 이미 5개월이었지요. 5개월 동안 태동도 제대로 못 느낄 정도로 내 정신은 어디가 있었던 건지 그 누구보다 아이한테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두루두루 자책감에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제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왔습니다. 셋째 아이가 나올 때가 된 것이죠. 시어머니는 이번에야말로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매일같이 제 배를 만지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가 태어나는 게 무서웠습니다. 물론 틀림없는 남편의 아이였지만 제 마음속 죄로 인해 행여나 뱃속의 아이가 혹시라도 남편을 닮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말도 안 되는 걱정까지 들었습니다. 드디어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 땀을 비오듯 흘리며 사투를 벌였습니다. 몇 시간을 끙끙 앓는 끝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경사 났네. 드디어 아들이야 아들. 산파할머니의 외침에 밖에서 기다리던 시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안아들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였습니다. 막내 아들인 남편이 드디어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으니 시댁 입장에서는 경사도 이런 경사가 없었지요. 시아버지는 당장 장터에 나가 고기를 끊어오라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의 아버지인 남편은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도 한참 동안 서 있다가 다리를 절며 마당 구석으로 가버리더군요. 저는 아이를 낳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지만 남편의 그 뒷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아이는 신기하게도 남편을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눈매며 입술 모양이며 누가 봐도 남편의 자식이 분명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어쩜 이렇게 아비를 닮았냐며 잔치를 벌이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이를 안아주기는커녕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젖먹이려고 남편 옆으로 가면 남편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거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냉대에 마음이 시렸습니다. 겉으로는 용서한다고 했지만
제 마음이 잠시나마 다른 남자에게 향했다는 사실을 남편은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아이를 볼 때마다 그 남자가 제게 했던 말들, 그리고 제가 흔들렸던 그 순간들이 떠올라 괴로웠겠죠. 여보, 아이 좀 보세요. 당신 어릴 때랑 똑같다고 어머님이 그러시잖아요. 한 번만 안아봐 주세요. 제가 용기를 내어 아이를 내밀었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잘 키워. 난 바빠서 이만 나가봐야겠어. 남편은 핑계를 대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왔습니다. 억지로 술을 들이부은 듯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죠. 아들을 낳으면 모든 게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 부부 사이의 벽은 더 높고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만 남편의 냉대는 생각보다 오래 갔습니다. 셋째 아이가 돌이 지나고 말이 트이기 시작할 때까지도 남편은 아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그 남자를 만났던 그 봄날을 후회했습니다. 그 짧은 설렘의 대가가 이토록 가혹할 줄 알았다면 절대로 대문 밖을 내다보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내가 2배로 더 노력해서 이 가정을 지키겠다고요. 남편의 상처가 깊은 만큼 제가 더 낮은 자세로 남편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묵묵히 시집살이를 견디며 아이들을 키워내며 긴 세월을 버텨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더군요. 아이들은 금방금방 자랐습니다. 큰딸 진선이가 제법 숙녀티가 나고 둘째 윤선이도 동생들을 챙길 만큼 컸을 때쯤 제 나이도 어느덧 30을 훌쩍 넘겼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셋째 아들 정석이에게는 마음을 다 열지 못했습니다. 정석이가 공부를 잘해오거나 기특한 짓을 해도 그저 묵묵히 쳐다만 볼 뿐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지 않았죠. 저는 그게 늘 가슴 아팠지만 남편의 상처가 그만큼 깊다는 걸 알기에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 기운차게 집안을 호령하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마당에서 장독을 닦으시다가 그대로 고꾸라지셨는데 의원을 불러보니 풍이 왔다고 하시더군요. 몸의 왼쪽이 완전히 마비되어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누워만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진짜 고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8살 때부터 저를 부려먹고 구박하시던 시어머니였지만 막상 병석에 누워 꼼짝도 못하시는 걸 보니 마음이 참 이상했습니다. 시누이들은 다들 시집가서 자기 살기 바쁘다며 가끔 들러 얼굴만 비추고 갈 뿐이었고 결국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몸을 닦아드리는 건 오롯이 제 몫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의 처지가 분하고 억울하신지 제 손길이 닿을 때마다 남은 오른손으로 저를 밀쳐내고 욕을 하셨습니다. 말이 제대로 안 나오니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시는데 그 눈빛만큼은 예전에 그 무서운 시어머니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그래야 옷을 갈아입혀드리죠. 제가 달래보아도 시어머니는 제 얼굴에 침을 뱉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사람인지라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8살 때부터 당신한테 무슨 대접을 받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당신 대소변까지 받아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을 시어머니 병수발에 바쳤습니다. 제 손은 물 마를 날이 없었고 허리는 늘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하나둘씩 집을 떠났고 집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누워 계신 시어머니만 남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방에 들어가면 눈이 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제가 잠시도 자리를 비우면 불안해하며 저를 찾으셨고 제가 닦아드리는 수건의 온기에 몸을 맡기셨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의 욕창을 닦아드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제 손등을 가만히 덮으시더군요. 마비되지 않은 오른손으로 제 거친 손마디를 만지작거리시더니
눈에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셨습니다. 연지야. 제 이름을 부르려 애쓰시는 그 목소리에 제 마음도 녹아내렸습니다. 평생 저를 민며느리라고 복 없는 년이라고 부르던 분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신 거였습니다. 미운 정이 무섭다더니 그 독한 세월을 함께 보낸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묘한 유대감이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이젠 딸보다 저를 의지하시던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 제 손을 꼭 잡고 아주 어렵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고생 많았다. 미안하다. 그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시어머니는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찌 보면 시어머니의 인생이나 제 인생이나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었으니까요. 시아버지 보내드리고 2년 뒤 시어머니까지 보내드리니 집안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편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평생 다리가 불편해 한쪽으로 몸을 지탱하며 살다 보니 척수며 관절이며 성한 곳이 없었지요. 거기다 당뇨까지 겹쳐 남편은 급격히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남편은 병상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간호했던 것처럼 이제는 남편의 곁을 지키며 수발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당신 평생 우리 가족 수발만 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어머니 가시고 이제 좀 쉬어야 하는데 내가 또 짐이 되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늘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마른 얼굴을 닦아주며 웃어 보였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당신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든든해요. 얼른 기운 차려야죠. 하지만 남편은 본인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누워있는 동안 지난 세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8살 그 어린 제가 처음 집에 왔을 때의 모습부터 우리가 처음 글자를 배우던 밤,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던 날들까지 남편의 기억 속에는 제가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지야, 당신 그때 그 친구랑 떠나지 않은 거 후회한 적 없어? 수십 년이 지난 일이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그 일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왜 그걸 물어요? 내 곁에서 지금까지 평생 불행만 떠안고 살았잖아. 여성 만나 잘 되었음 서울서 손에 물 안 묻히고 사모님 소리 듣고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텐데. 저는 남편의 서글픈 눈동자를 제 거칠고 주름진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저를 맞닿은 남편의 손길이 떨려왔고 그 마음을 알기에 제 눈가에 역시도 눈물이 맺혔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한 적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불행하지도 않았고요. 내가 만약 그때 떠났으면 지금 우리 아이들도 내 곁에 없었을 거고 무엇보다 지금 당신 곁을 지키지 못했을 거잖아요. 나는 당신 아내로 산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연지야? 그럼요. 제 대답에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죄책감도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제 손을 잡은 채 아주 편안하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남편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미음 한 그릇도 제대로 넘기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쇠했지요. 저는 밤낮으로 남편의 곁을 지키며 마른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고 굳어가는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정신이 맑아질 때면 제 손을 꼭 잡고 한참을 가만히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깊고 애틋한지 마치 저를 눈에 다 담아가려는 사람 같았습니다.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창밖에는 가느다란 빗줄기가 내리고 있었고 방 안에는 남편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죠.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힘을 주어 잡더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마누라 여전히 곱네. 처음 8살 새색시로 우리 집 대문 들어올 때랑 똑같아. 그때 겁에 질린 그 어린애가 어찌나 가엾던지. 남편은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놓는 것 같았죠. 어머니가 당신 구박할 때 내가 방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부모님께 대들지도 못하는 못난 놈이라서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고작 부엌에서 몰래 음식 가져다 주는 것 뿐이었어.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참 한이 되네. 좀 더 살갑게 안아주고 당신 편이라고 당당하게 말해줬어야 했는데. 저는 남편의 손등에 눈물을 떨어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준 그 음식 한 조각이 저를 살게 했어요. 당신이 나를 누구보다 아껴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희미하게 웃으며 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셋째 아들 정석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평생 우리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응어리였던 그 아이 말입니다. 연지야, 내가 정석이한테 애비 노릇 잘 못한 거 보고 많이 속상했지? 하필 정석이 태어난 시기가 재영이와 당신의 마음을 알았던 시기랑 맞물려서 참 말도 안 되는 의심도 들고 그 아이가 내 아이처럼 느껴지지가 않더라고. 누구보다 날 닮은 아이였는데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참 나쁜 아버지였어. 당신한테도 우리 아들한테도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줬어. 남편의 고백에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상처를 혼자서 그토록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다 내 잘못이야. 당신은 자책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일평생 내 곁에 있으면서 누구보다 훌륭한 가장이었고 내 남편이었고 아이들 아버지였어요. 나 같은 못난 놈 만나서 마음고생하고 사랑하는 남자도 놓치고. 그런 말 하지 마요. 당신이 그런 말 하면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더 미안해야 해요. 그래, 당신도 나도 미안해하지 말자. 나도 당신도 괜찮아 이젠 우리 괜찮은 거야. 남편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이제 다 괜찮다고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연지야.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였어.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와. 거기서는 내가 튼튼한 2다리로 당신 마중 나갈게. 당신은 내 여자야. 내 고운 내 사람 연지야.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끝으로 남편의 손에서 힘이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잡고 있던 손이 스르르 풀리는데 제 몸의 반쪽이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쉴 새 없이 흐르는 눈물 밖에는 그 어떤 통곡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흐느끼며 그 온기가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통곡했지만 손님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차리고 장지에 남편을 묻고 돌아오는 내내 저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누워있던 빈 방을 보니 그제야 실감이 나더군요. 평생을 절던 남편의 발소리, 밤마다 들리던 거친 숨소리,
제 이름을 부르던 그 낮은 목소리가 이제는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 저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베개를 끌어안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8살 때 엄마와 헤어짐에 울었던 그날보다 더 서럽게, 더 길게 울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뒤 저는 셋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제는 장성에서 한 집의 가장이 된 아들의 손을 잡고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전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정말 사랑했다고, 다만 표현하는 법이 서툴러서 미안해하셨다고요. 아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며 제 무릎에 머리를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우리 가족의 오랜 상처가 비로소 아물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적막했지만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편의 손때가 묻어 있었고 마당을 보면 다리를 절며 제게 다가오던 남편의 모습이 선명했으니까요. 저는 남편이 가르쳐준 글자로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못다한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적어내려가며 남편과 대화를 나누었지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8살의 민며느리로 팔려오듯 시작된 삶이었고 모진 시집살이와 가난, 그리고 잠시 흔들렸던 마음까지 평탄한 날이 거의 없었지요. 하지만 그 모든 풍파 속에서도 저를 지탱해 준 건 남편의 한결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제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 가득한 할머니가 서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편이 챙겨준 고구마를 먹던 8살 소녀와 남편과 함께 글자를 배우던 소녀가 살고 있습니다. 여보, 내가 갈 때 당신이 마중 나온다는 말 기억하지요? 당신이 약속한 대로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날 때는 튼튼한 2 다리로 저를 마중 나와 주겠지요. 흐트러진 봄날의 벚꽃에 살랑거리는 봄바람을 맞으며 제가 먼저 당신 손을 잡고 말해줄게요. 여보, 당신 사랑 연지 왔어요. 우리 이제 헤어지지 말고 영원히 같이 살아요. 하고요. 민며느리로 시작된 제 기구한 인생이었지만 당신을 만나서 정말 참 행복했습니다. 고마웠어요, 내 사람. 그때는 저도 예쁜 꽃신 신고 당신의 손을 잡고 푸른 초원 위를 마음껏 걷고 싶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연지 할머니의 사연 정말 가슴 뭉클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내내 저 역시 할머니의 고단했던 세월과 그 속에 피어난 애틋한 사랑에 감동받아 눈시울이 붉어지네요. 사실 민며느리라는 풍습은 아주 오래전 옥저라는 나라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귀한 딸들을 고구려의 첩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 미리 정혼한 집으로 보내 보호하려 했던 슬픈 역사가 담겨있죠. 하지만 할머니의 경우는 그저 배고픈 시절 자식 하나라도 굶기지 않으려는 부모님의 눈물겨운 선택이었기에 그 무게가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8살,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인 그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했던 모진 시집살이를 남편과의 진정한 사랑으로 이겨내신 할머니의 삶이 참으로 대단하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특히 할아버지의 깊은 사랑은 우리에게 참된 용서와 인연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할아버지와의 소중한 추억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이제는 아픈 기억보다 행복한 기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박연지 할머니,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도 이 따뜻한 울림이 닿았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진솔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연 읽어주는 연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